이게 특수부대라고? 숲에서 길 잃은 보이스카우트랑 다를 게 없잖아. 실전이었으면 총을 뽑기도 전에 10번은 죽었을 거다. 경멸을 숨기지 않은 날카로운 영어 고함 소리가 강원도 산골 깊숙이 위치한 K-16 특수훈련장의 회색빛 빗줄기를 찢어 발겼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엘레나 로드리게즈, 미 델타포스 소속 소령이자 한미 연합훈련 윈드블레이드의 전술 고문으로 파견된 인물이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 여군 장교가 한국 군인의 체격을 무시하다가 진짜 괴물을 만나 숨이 탄칠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 밀리터리 액션과 가슴 뛰는 로맨스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11월. 한국의 비는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진흙탕물은 병사들의 무릎까지 튀어올랐다. 하지만 엘레나는 달랐다. 그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단상 아래 뽀송뽀송하게 다림질된 멀티캠 전투복을 입고 서 있었다. 큰 키와 탄탄한 근육, 그리고 단정하게 틀어올린 금발머리는 그녀의 위압감을 더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707 특임대 3중대의 대열을 훑으며 비웃음을 흘렸다. 엘레나에게 이번 파견은 좌천이나 다름없었다. 중동의 화약고에서 190시미가 넘는 거구의 델타포스나 네이비실, 대원들과 작전을 수행하던 그녀에게 눈앞의 아시아 군인들은 그저 왜소해 보일 뿐이었다. 707이 한국 최정예라더니 백호 화이트 타이거라고. 엘레나가 옆에 서서 쩔쩔매는 한국군 연락 장교를 향해 비꼬듯 말했다. 내 눈엔 그냥 비에 젖은 새끼 고양이들 같은데. 테러리스트 총구 앞에서도 태권도 춤이나 추실 건가. 연락 장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만 감히 펜타곤에서 파견된 대테러 전문가에게 대꾸할 수는 없었다. 로드리게즈 소령님. 부디 존중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대위. 엘레나는 말을 자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단상 밖으로 걸어나갔다. 빗줄기가 어깨를 적시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대열을 따라 걷다가 맨 끝에 서 있는 한 남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 남자는 다른 대원들처럼 체격이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다른 병사들이 빗물과 추위에 미세하게 떨고 있을 때조차 그는 마치 바위처럼 미동도 없었다. 빗물이 날카로운 턱선을 타고 흐르고 속눈썹에 맺혀 떨어져도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깜빡이지 않았다. 감정이 거세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눈빛. 그는 강도 윤상사였다. 워추르미앙 가르시안. 코스트. 엘레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듯한, 아니면 아예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저 무심한 눈빛이 거슬렸다. 관등 성명 대라. 병사. 엘레나가 턱짓하며 물었다.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던 시선을 아주 천천히 돌려 엘레나의 아름답지만 도발적인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느릿한 행동 자체가 무언의 모욕이었다. 이 팀 상사. 강도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치 강바닥에 자갈이 긁히는 듯한 쇠소리가 섞여 있었다. 미군이 익숙한 매임 부인, 상관 같은 호칭은 생략된 채였다. 강 상사라. 엘레나는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그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했다. 당황하는 기색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보고서엔 자네가 에이스라던데 내 눈엔 그저 게으름뱅이로 보여. 방금 무장 구보에서도 꼴찌로 들어왔더군. 그 군복이 자네한텐 너무 무거운가? 사실 도윤은 발목을 삐끗한 동료를 부축하느라 속도를 늦춘 것이었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하물며 군복 입은 관광객 따위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도윤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전 그냥 평범한 군인일 뿐입니다. 도윤의 무심한 태도는 엘레나의 자존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겸손을 가장한 오만함, 혹은 무능력한 자의 허세를 가장 경멸했다. 평범. 좋네. 엘레나가 날카롭게 웃었다. 그럼 그 평범한 군인이 707의 평범함이 어떤 건지 증명해 보일 수 있겠나? 빗속에서 동상처럼 서 있는 거 말고 말이야. 그녀는 몸을 돌려 연병장 끝에 있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을 가리켰다. 실내 근접 전투 후 훈련장인 킬하우스였다. 1대1 페인트탄 사용. 제한 시간 5분. 만약 3분 안에 자네가 그 오만한 엉덩이에 페인트 칠을 당하지 않고 버틴다면 너희 부대에 대한 내 말을 취소하지. 하지만 못 버티면 엘레나가 고개를 기울이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707은 껍데기뿐이라고 인정해. 연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빗소리만이 헬멧 위를 때렸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국가적인 자존심 싸움이었다. 연락 장교가 말리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빗물에 젖은 헬멧을 천천히 벗었다. 짧게 깎은 검은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는 엘레나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미소가 스쳤다. 좋습니다. 도윤이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기면 제 구역에서는 입 다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엘레나는 그 건방진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거래하지. 위치로 가. 고스트, 너무 빨리 실망시키진 말라고. 킬하우스 내부는 어둠과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화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숨이 막힐 듯했다. 전력은 차단되었고 판자로 막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전부였다. 엘레나는 델타포스 베테랑다운 자신감으로 진입했다. 페인트탄이 장전된 HK-416 소총을 들고 야간 투시경 NVG를 통해 녹색으로 변한 세상을 훑었다. 그녀에게 이건 익숙한 놀이터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테러리스트 소굴을 청소해온 그녀다. 한국군 상사 따위가 상대가 될 리 없었다. 나와라. 강상사. 숨바꼭질은 질색이야. 엘레나가 마이크에 대고 조소했다. 대답은 없었다. 틈새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와 그녀의 심장 소리뿐. 1분이 지났다. 엘레나는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1층 거실, 주방, 화장실 모두 비어 있었다. 쥐새끼 한 마리 없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건물 구조는 단순했고 출구는 잠겨 있었다. 그녀는 2층 계단을 올랐다. 총구는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정막은 무거웠다. 텅 빈 정막이 아니라 맹수가 숨죽이고 있는 숲의 정막 같았다. 달그락. 2층 안방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엘레나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잡았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가 난 구석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퍼벅. 두 발의 페인트탄이 정확히 명중했다. 옷걸이에 걸린 젖은 외투에 함정이다. 엘레나가 실수를 깨닫고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려는 찰나였다. 천장 위. 감히 사람이 매달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낙하했다. 소리도 없이 생각보다 빠르게 엘레나가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강철 같은 손이 총신을 쳐냈다. 동시에 손목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며 총이 튕겨나갔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상대는 이미 그녀의 다리를 걸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세상이 뒤집혔다. 쿵. 엘레나의 등이 먼지 쌓인 바닥에 처박혔다. 충격을 추스르기도 전에 압도적인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두 손목은 단 하나의 거칠고 투박한 소나귀에 잡혀 머리 위로 결박당했다. 엘레나는 눈을 크게 떴다. 숨이 턱 막혔다. 강도윤이 그녀의 위에 있었다. 그는 야간 투시경도 끼지 않은 채였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칠흑 같은 눈동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갑고 잔인한 눈빛.
그의 몸에서는 비에 젖은 찬 기운과는 대조적인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그녀의 몸을 압박했다. 두 사람의 얼굴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엘레나는 비 냄새, 화약 냄새, 그리고 짙은 남자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소령님, 도윤이 낮게 속삭였다. 귓가를 파고드는 그 목소리에 엘레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쏘지 않았다. 쏠 필요도 없었다. 방에 들어온 지 10초도 안 돼서 그녀는 제압당했다. 엘레나는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근력이라면 자신 있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도윤의 몸은 마치 강철로 주조된 듯 그녀를 찍어 누르고 있었다. 이건 헬스장에서 만든 근육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살인을 위해 다져진 실전 근육의 힘이었다. 이거 놔. 엘레나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그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무력으로 제압당하다니. 도윤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더 숙여 분노로 떨리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와 입술을 훑었다. 전장이었다면, 적이었다면 당신 목은 이미 따였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천천히 말했다. 겉모습으로 사냥감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암사자도 방심하면 늑대에게 목덜미를 물리는 법입니다. 말을 마친 도윤은 그녀의 손목을 놓고 일어섰다.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총을 주워 탄창을 분리한 뒤 옆으로 던져버렸다. 3분. 2분도 못 버티는군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차가운 바닥에 남겨진 엘레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멀어지는 그의 젖은 등판을 노려보았다. 손목에 남은 그의 악력이 여전히 뜨겁게 느껴졌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등골을 타고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공포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는 감정. 저 남자, 대체 정체가 뭐야? 엘레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승부는 끝이 아니다. 강도윤, 당신이 내 안의 괴물을 깨웠어.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이 유치한 자존심 싸움은 북쪽 국경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지옥에 비하면 소꿉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지옥에서 그들을 살려줄 유일한 것은 그의 유령 같은 살인 기술과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뿐일 것이라는 사실을. Dưới đây là bản dịch từ phần 2 đến phần 15 sang tiếng Hàn Quốc, được biên tập kỹ lưỡng để phù hợp với văn phong tiểu thuyết mạng, YouTube Esu, truyện kể của Hàn Quốc. Tôi đã sử dụng các thuật ngữ quân sự, kính ngữ và cách diễn đạt cảm xúc đúng chuẩn văn hóa Hàn. 엘레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워 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치욕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델타포스의 암사자였다. 사자는 결코 이렇게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빈 총을 옆으로 내던졌다. 푸른 눈동자가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다. 아직 안 끝났어. 고스트. 그녀는 이를 갈며 방을 뛰쳐나갔다. 반드시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모이전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번엔 엘레나도 상대를 얕보지 않았다. 남미의 정글부터 중동의 사막까지 그녀가 익힌 모든 추적 기술을 동원해 신중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강도윤은 이미 키라우스의 어둠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그녀를 사냥하고 있었다. 엘레나가 그를 막다른 곳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곳엔 텅 빈 공허와 작은 함정뿐이었다. 굴러가는 빈 깡통, 삐걱거리는 문소리. 그는 그녀의 청각과 신경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1층 복도에서 엘레나가 급격히 몸을 돌려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향해 돌려차기를 날렸다. 빗나갔어. 다리가 허공을 갈랐다. 상대는 이미 그녀의 타격 범위 아래로 몸을 낮춰 연기처럼 빠져나간 뒤였다. 도윤은 어느새 그녀의 등 뒤에 있었다. 하지만 공격하는 대신 낮게 속삭였다. 너무 느립니다. 델타포스는 근육으로만 싸우라고 가르칩니까? 엘레나는 포효하며 몸을 돌려 훅을 날렸다. 도윤은 한 손으로 가볍게 막아내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팔꿈치를 툭 쳐 중심을 무너뜨렸다.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었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감싸듯 유연했다. 한국형 특공무술의 합기도와 크라브 마가를 섞은 잔혹할 정도로 실전적인 격투술이었다. 이어진 5분 동안 엘레나는 마치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다. 강하게 공격할수록 그는 더 가볍게 피했다. 분노할수록 그는 더 차분해졌다. 마침내 훈련 종료 호각 소리가 울렸을 때 엘레나는 도윤에게 팔이 꺾인 채 차가운 벽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끝났습니다. 소령님. 격렬한 몸싸움 직후임에도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당신은 힘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끄럽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움직이죠. 707에서는 그런 걸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도윤은 그녀를 놓아주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엘레나는 깊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서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호기심과 섞인 경외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저 남자는 자신이 조롱했던 보이스카우트가 아니었다. 낡은 칼집 속에 숨겨진, 불에 달궈진 예리한 칼날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녀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밖으로 나온 도윤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롭게 변하며 국경 너머의 산을 응시했다. 바람에 무언가가 실려왔다. 쇠 비린내인가? 아니면 곧 닥쳐올 피냄새인가?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그날 밤 전술 지휘 텐트 안은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일 있을 훈련 장소인 화천댐 지역의 3D 지도가 테이블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위성과 글로벌 호크 무인기가 반경 20km를 전부 스캔했습니다. 미군 측 스미스 대령이 자신만만하게 지도를 두드렸다. 이상 열감지 신호 없음. 구역은 클림클림합니다. 내일 예정대로 댐 본체에서 인질 구출 시나리오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윤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표정은 엄숙했다. 훈련 장소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스미스 대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엘레나를 쳐다봤다. 저 상사 나부랭이는 대체 누구냐는 눈빛이었다. 엘레나는 팔짱을 꼈다. 낮의 일로 감정이 상해 있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이유가 뭔가? 상사. 엘레나가 차갑게 물었다. 오후에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올 때 서쪽 계곡의 까마귀 떼가 이동 경로를 역행했습니다. 그리고 흙냄새, 댐 근처 흙에서 오래된 디젤유와 공업용 시사 폭약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보고했다. 회의실 안에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한 미군 장교가 킬킬거렸다. 까마귀가 역행해. 흙 냄새. 이복의 친구. 지금은 21세기야. 우린 수십억 달러짜리 위성과 고해상도 센서가 있다고. 자네 개코가 미군의 최첨단 기술보다 낫다는 건가? 엘레나 역시 도윤의 설명이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강 상사. 자네의 개인적 스킬은 존중하지만 군사작전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거야. 미신이나 원시인의 직감이 아니라 이 원시인의 직감이 지난 10년간 분쟁 지역에서 동료들을 살렸습니다. 도윤은 엘레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애원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서늘한 경고였다. 기술은 속일 수 있어도 생물의 본능은 속이지 못합니다. 누군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상의 적이 아니라 진짜가. 그만. 스미스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 상사. 위치로 돌아가. 그리고 로드리게즈 소령. 당신네 대원들과 이 707 친구들이 제대로 협력하게 관리해. 더 이상 동화 같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군.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엘레나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실망감과 불길한 예언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뒤돌아 텐트를 나갔다. 엘레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걸까?
현대 기술에 대한 확신이 왜 저 까만 눈동자 앞에서 흔들리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저어 불안감을 떨쳐냈다. 내일은 그저 훈련일 뿐이야. 모든 건 통제하에 있어. 그래. 완벽하게.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그리고 그 착각의 대가는 피로 치르게 될 것이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훈련 당일 화천댐은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처럼 강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여전히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엘레나가 지휘하는 알파팀과 도윤이 이끄는 브라보팀이 양방향에서 목표 지점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알파 체크, 1층 구역 확보 완료. 엘레나가 무전을 치며 델타팀과 빠르게 이동했다. 브라보 체크, 중앙 통제실 접근 중.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했지만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탐지 장비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어둠 속의 사각지대와 벽에 난 낯선 긁힌 자국들을 훑고 있었다. 모든 게 너무 순조로웠다. 너무 조용했다. 갑자기 도윤이 멈췄다. 3번 터빈으로 향하는 통로에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보다 얇은 낚싯줄이 쳐져 있는 게 보였다. 훈련 시나리오에 없는 것이었다. 훈련용으론 실전 부비 트랩을 쓰지 않는다. 멈춰. 전원 후퇴. 진짜 함정이다. 도윤이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러 무선 침묵 규정을 깼다. 뭐야? 강상사. 또 망상증이 도졌나? 지휘본부의 스미스 대령이 화를 냈다. 계속 이동해. 안 돼. 알파. 당장 돌아가. 폭약이다. 도윤은 명령 따위 무시하고 격벽 반대편에 있는 엘레나의 팀을 향해 목이 터져라 경고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쾅! 고막을 찢는 폭발음이 댐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이탄이 아니었다. 진짜 고성능 폭약이었다. 폭발의 충격파가 엘레나와 그녀의 팀을 벽으로 날려버렸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살타는 냄새와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매복이다. 적이다. 실탄이다. 반복한다. 실탄 사격이다. 무전기 너머로 아비규환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기술 통로의 어둠 속에서 중무장한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훈련용 완장을 차지 않았다. 검은 전투복에 해골 문양이 그려진 방독면, 블랙맘바,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용병 집단이었다. 이번 훈련 정보가 유출되어 그들이 고위 장교들을 납치하거나 시설을 파괴할 기회로 삼은 것이었다. 응사해. 반격해. 엘레나는 멍한 정신을 붙잡고 일어나려 했다. 귀가 먹먹했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한쪽 눈을 가렸다. 권총을 뽑아 달려드는 적을 쏘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화력이 압도적이었다. 델타팀은 분단되었고 많은 대원이 쓰러졌다. 그 혼란 속에서 강철 같은 손이 엘레나의 방탄조끼 목덜미를 낚아채 콘크리트 기둥 뒤로 확 끌어당겼다. 기관총 세례가 방금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갉아먹었다. 강도윤이었다.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내가 말했잖습니까? 그는 차갑게 말하며 그녀를 꽉 붙잡아 탄으로부터 보호했다. 이제 이 원시인 말을 듣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엘레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이번엔 훨씬 컸다. 놈들이 댐 하부 지지대에 설치한 지향성 지뢰를 터뜨린 것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다. 발밑에 바닥이 꺼졌다. 두 사람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펀남, 스속로. 무중력의 공포는 찰나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엘레나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그녀의 몸이 얽히고 설킨 금속 파이프들에 부딪히며 가파른 콘크리트 수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첨벙.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졌다. 충격으로 폐가 찌그러지는 듯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패닉 상태로 발버둥치며 수면 위로 올라오려 애썼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물 흐르는 굉음과 위에서 떨어지는 낙석 소리만 들렸다. 강 상사. 엘레나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축축한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뿐. 엘레나는 기을 쓰고 가장자리로 헤엄쳤지만 오른쪽 다리에 격통이 밀려왔다. 손을 대보니 폭발이나 추락돼 생긴 날카로운 철근 조각이 바지단을 찢고 종아리 깊숙이 박혀 있었다. 뜨거운 피가 차가운 물속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젠장. 그녀는 신음하며 수위보다 높은 콘크리트 단 위로 간신히 기어 올라갔다. 여기가 어디지? 댐 밑바닥의 배수로. 아니면 홍수 조절용 터널. 뭐가 됐든 지상에서 최소 지하 40m는 좋게 될 터였다. 통신 두절. 빛도 없고 심각한 부상까지 입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전술 라이트 불빛이 흔들렸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 도윤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엉망진창이었다. 전투복은 찢어졌고 한쪽 어깨는 피로 젖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엘레나의 얼굴을 비추고는 곧바로 다리 쪽으로 빛을 내렸다. 비골골절, 심부 근육 파열, 더 이상 걷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는 기계 수리 보고서를 읽듯 감정 없이 결론 내렸다. 나를 고철 덩어리 취급하지 마. 엘레나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자존심이 꿈틀댔다. 난 아직 싸울 수 있어. 뭘이랑 싸울 겁니까? 파상풍균. 아니면 시궁창 쥐새끼들. 도윤은 그녀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소매를 찢어 상처 위쪽을 단단히 묶었다. 지혈을 위한 거친 손길에 엘레나가 쉿 소리를 냈다. 아파. 좀 살살 못해.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용히 하고 산소나 아끼십시오. 도윤이 라이트를 껐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놈들이 시체 확인하러 내려올 겁니다. 불빛이 보이면 우린 사격 연습용 표적이 될 뿐입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다. 엘레나는 추위뿐만 아니라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엘리트 장교였던 자신이 지하 깊은 곳에 갇혀 부상당한 채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남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하지만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폭발로 배수 밸브가 고장난 듯 저수지의 물이 서서히 이 지하 벙커로 차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물의 감옥이 닫히고 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물은 이미 그들이 앉은 콘크리트 단의 끝자락까지 차올랐다. 겨울 지하수의 냉기는 수천 개의 바늘처럼 살을 찔렀다. 엘레나는 웅크린 채 턱을 딱딱 부딪혔다. 다리에 상처가 부어오르며 욱신거렸다. 우리 여기서 죽나요? 그녀가 힘없이 물었다.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술 조끼 주머니를 뒤져 붉은색 케미라이트, 야광봉을 꺼내 뚝 꺾었다. 붉고 기괴한 빛이 좁은 공간을 채우며 엘레나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아직은 안 죽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렇게 떨다간 익사하기 전에 저체온증으로 먼저 죽을 겁니다. 그는 젖은 겉옷을 벗기 시작했다. 안에는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는데 흉터로 뒤덮인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엘레나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 차가운 벽에 등을 댔다. 옷 벗으십시오. 도윤이 명령조로 말하며 손을 뻗었다. 뭐? 미쳤어. 저리 안 가. 엘레나가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지만 도윤은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잘 들으십시오. 소령님.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다. 젖은 옷은 공기보다 25배나 빨리 체온을 뺏어갑니다. 당신 지금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 죽기 싫으면 그 무거워진 갑옷 벗어 던지고 내 체온으로 버티십시오. 이건 생존입니다. 멜로 영화 찍는 거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진지해서 엘레나는 그 안에서 어떤 저속한 욕망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그녀를 살리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전술 조끼와 겉옷을 벗었다. 도유는 훔쳐보지 않고 등을 돌려 최대한 마른 자리를 확보했다. 그녀가 얇은 속옷 차림이 되자 그는 뒤돌아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갑작스러운 피부 접촉에 두 사람 모두 움찔했다. 엘레나의 몸은 얼음장 같았고 도윤의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는 그녀를 꽉 껴안고 벽에 등을 기대며 그녀가 다친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릴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물기를 짠 재킷을 두 사람 위로 덮어 고치처럼 만들었다. 좀 따뜻합니까? 그의 단단한 가슴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 네, 엘레나는 작게 대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묘한 감정 때문이었다. 자신이 원시인이라 불렀던 이 남자가 지금 자신의 생명력으로 그녀를 덮여주고 있었다. 그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쇠 냄새, 그리고 짙은 남자의 향기는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밀폐된 공간, 붉은 조명 아래서 낯선 두 군인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다. 왜죠? 엘레나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왜 저를 구했나요? 제가 당신을 모욕했잖아요. 도유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이 들어갔다. 당신은 전우니까요. 비록 오만한 암사자일지라도 저와 같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707은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게 설령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투박하지만 의리 넘치는 그 대답에 엘레나는 픽 웃음을 터뜨렸다. 약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이 짧은 평화는 곧 깨질 것이었다. 터널 깊은 곳에서 첨벙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꾼들이 피 냄새를 맡은 것이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용병들이 다른 터널로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엘레나의 몸 안에서 또 다른 위험이 폭발했다. 다리의 상처가 맹렬한 기세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더러운 하수 때문에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진 것이다. 엘레나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고열이었다. 추워, 너무 추워. 그녀는 이마가 불타는 듯 뜨거웠지만 헛소리를 하며 도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손톱이 그의 팔뚝을 피가 날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마를 짚어보고 상처를 확인했다.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올랐다. 급성 폐혈증의 전조였다. 항생제도, 진통제도 없었다. 구급낭은 추락할 때 잃어버렸다. 엘레나, 정신 차려요. 자면 안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계급 대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엄마, 아파요. 엘레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강인했던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 도유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열을 내리거나 최소한 통증이라도 줄여야 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이곳의 물은 아주 차가웠다. 그는 남아있는 마른 천조각을 찢어 발밑에 흐르는 얼음장 같은 물에 적셨다. 그리고 엘레나의 이마, 목덜미, 겨드랑이를 닦아냈다. 차가운 천이 닿을 때마다 엘레나는 몸을 비틀었다. 도유는 그녀를 꽉 붙잡은 채 인내심을 가지고 닦아냈다. 그는 그녀가 알아듣지 못할 한국어로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진정제 같은 효과가 있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 밤은 엘레나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든든한 가슴이 어둠과 추위로부터 자신을 막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었고
그녀를 이 세상에 붙들어매는 유일한 이하는 강도윤이라는 남자의 힘찬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 내렸다. 엘레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도윤은 깨어 있었다. 그는 어둠을 노려보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고 한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입술은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 견고함은 여전했다. 처음으로 엘레나는 그를 부하가 아닌, 경쟁자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바라보았다. 진짜 남자, 앉았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자면 보초는 누가 섭니까? 도윤은 내려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열이 내렸군요. 명줄 한 번 깁니다. 고마워요. 엘레나는 그의 손을 살짝 쥐었다. 전부다. 도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시선이 얽혔다.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다. 전후에보다 더 강렬한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을 묶고 있었다. 하지만 그 로맨틱한 순간은 차가운 금속성 소음에 의해 깨졌다. 장전 소리. 찾았다. 쥐새끼 두 마리가 여기서 뒹굴고 있었구만. 붉은 레이저 포인트 하나가 도윤의 가슴을 겨쳤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도윤의 반응은 번개 같았다. 첫 번째 총탄이 그들이 앉아있던 공간을 찍기 직전 그는 엘레나를 바닥으로 확 밀쳤다. 당. 총알이 콘크리트 벽에 박히며 불꽃을 튀겼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도윤이 소리치며 반대쪽으로 몸을 날려 시선을 끌었다. 그는 유일하게 남은 무기인 군용 단검을 뽑아들고 시커먼 물속으로 잠수했다. 목표물 잠수. 물속으로 쏴. 용병 대장이 명령했다. 총알 세례가 수면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엘레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미친 거 아냐. 단검으로 자동소총을 상대하겠다고? 하지만 도윤은 고스트였다. 그리고 물은 그의 영역이었다. 몇 초 후, 물가에 서 있던 용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검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첨벙거리는 소리, 뽀글거리는 기포, 그리고 정적 붉은 피가 물 위로 번졌다. 뭐야, 이거? 남은 놈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윤은 다른 용병의 등 뒤에서 불쑥 솟구쳐 올랐다. 목을 조르고 단검으로 급소를 찔렀다.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는 놈의 소총을 낚아채 나머지 두 놈의 방탄조끼 약점을 향해 정확히 사격했다. 4명. 30초. 상황 종료. 도윤이 엘레나에게 돌아왔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엔 적의 피가 튀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가야 합니다. 총소리 때문에 놈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들은 미로 같은 하수구 깊은 곳으로 이동했다. 비교적 마른 샛길에서 잠시 숨을 고를 때 엘레나는 도윤의 팔과 목에 난 흉터들을 보았다. 총상, 자상, 화상 자국들,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죠? 엘레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고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면 지휘관이나 교관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도윤은 벽에 기대앉아 칼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며 먼 기억 속을 헤매는 듯했다. 5년 전입니다. 소말리아 인질 구출 작전.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강물처럼 가라앉았다. 전 팀장이었습니다. 너무 자만했죠. 첩보를 믿었고 제 완벽한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팀 전체가 몰살당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죠. 추격을 피하기 위해 죽은 동료들의 시체 밑에 3일 동안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전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6명의 영혼을 짊어진 유령이었죠. 제가 707에 남은 건, 이 최전선에 남은 건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구하는 목숨 하나하나가 제 죄를 조금씩 씻어내는 겁니다. 그는 엘레나를 쳐다봤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래서 오만한 걸 싫어합니다.
오만함은 총알보다 더 빨리 동료를 죽이니까요. 그리고 어제 당신을 봤을 때 5년 전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엘레나는 멍해졌다. 왜 그가 그토록 차가웠는지,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얄팍함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에 남긴 흉터를 어루만졌다. 미안해요. 도윤 씨, 내가 틀렸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부드러운 손길에서 아주 잠시 평안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사치였다. 터널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견을 풀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뛰어. 도윤은 엘레나를 등에 업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는 그녀를 업고 미끄러운 하수구를 질주했다. 엘레나는 그의 목을 꽉 끌어안고 방금 노획한 권총으로 뒤를 경계했다. 60방향. 새 놈이랑 개 2마리. 엘레나가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좁은 공간에서 총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셰퍼드 1마리가 흉포하게 달려들어 도윤의 다리를 물려했다. 그는 몸을 돌려 군홧발로 개의 머리통을 가격했다. 개가 낑 소리를 내며 벽에 처박혔다. 탄약. 총알 떨어졌어요. 엘레나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틱, 틱하는 빈 소리만 났다. 도윤은 그녀를 잔해 뒤 구석진 곳에 내려놓았다. 여기 있어요. 나오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요? 당신도 총알 없잖아요. 엘레나가 겁에 질려 그의 팔을 잡았다. 그가 뺏은 소총도 탄창이 비어 있었다. 총만이 무기는 아닙니다. 도윤은 주위를 살폈다. 천장에서 끊어져 내려온 전선 케이블, 그리고 녹슨 쇠막대기 하나. 707의 2번째 교훈을 가르쳐 드리죠. 모든 것을 무기로 만들어라.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용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였다. 저기 있다. 쏴. 총알이 도윤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콘크리트 기둥을 엄폐물로 삼았다. 한 놈이 바짝 추격해오자 도윤은 갑자기 멈춰서 쇠막대기로 벽에 붙은 고압수도 밸브를 내리쳤다. 피슈우.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워터젯처럼 뿜어져 나와 놈의 얼굴을 강타했다. 놈이 뒤로 낮아빠지며 총을 놓쳤다. 도윤은 달려들러 전선 케이블로 놈의 목을 조르고 그를 인간 방패로 삼았다. 잔혹하고 신속했다. 도윤은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싸웠다. 어둠을, 지형을, 적의 시체를 무기로 썼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멀리서 저격수가 쏜 총알 한 발이 도윤의 왼쪽 어깨를 뚫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 도윤 씨. 엘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다. 나오지 마. 도윤이 피 묻은 어깨를 부여잡고 포효했다. 눈빛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다가오는 적들을 노려보며 그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도윤은 엘레나가 있는 곳으로 뒷걸음질 쳤다.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깨에서 흐른 피가 팔을 적셨다. 용병들은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기에 신중하게 거리를 좁혀왔다. 우리 막다른 골목이에요. 엘레나가 절망적인 눈으로 뒤를 돌아봤다. 꽉 막힌 콘크리트 벽. 홍수 조절용 터널의 끝이었다. 막다른 길은 없습니다. 도윤이 이를 갈았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지상 5m 높이에 멈춰버린 거대한 환풍구가 있었다. 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날개라도 달렸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죽 허리띠를 풀러 아까 목을 졸랐던 전선 케이블과 연결했다. 그리고 케이블 끝에 작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묶었다. 저 가로바 넘기로 던지십시오. 그가 엘레나에게 건넸다. 정확히 던질 수 있겠습니까? 델타포스에선 야구 안 가르칩니까? 날 무시하지 마요. 엘레나가 돌덩이를 쥐었다. 심호흡을 하고 집중했다. 힘껏 던졌다. 돌덩이가 환풍구 가로바를 넘어 반대편으로 떨어졌다. 도윤이 줄 끝을 잡아 원시적인 도르래를 만들었다. 먼저 올라가십시오. 제가 당기겠습니다.
도윤이 줄을 감으며 말했다. 당신은요? 어깨 다쳤잖아요. 올라가. 놈들이 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밀어 올렸다. 그는 다치지 않은 오른팔과 온몸에 체중을 실어 줄을 당겨 엘레나를 끌어올렸다. 무리한 힘을 쓰자 왼쪽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엘레나가 환풍구 입구를 잡는 순간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저기다. 쏴. 도윤은 올라갈 시간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서서 5개의 총구와 마주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엘레나에게 보내는 작별의 눈빛이었다. 안 돼. 도윤 씨. 엘레나가 절규했다. 하지만 도윤은 죽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옆에 있던 낡은 드럼통을 발로 찼다. 폐유가 가득 들어 있었다. 기름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죽은 동료의 유품인 지포 라이터를 꺼냈다. 타버려라. 그가 속삭이며 라이터를 던졌다. 화르륵.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아 그와 용병들 사이에 화염 장벽을 만들었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도윤은 줄을 잡고 고통을 참으며 한 손으로 환풍구를 기어 올라갔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손이 입구에 닿았을 때 엘레나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있는 힘껏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먼지투성이 환풍구 바닥에 쓰러졌고 그들의 발밑에서는 용병들이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환풍구는 댐 외부의 가파른 산비탈로 이어져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밤바람이 매서웠다. 지하 감옥은 탈출했지만 여전히 적의 영역이었다. 도윤은 탈진의 바닥에 쓰러졌다. 어깨 부상과 과다 출혈로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도윤 씨, 정신 차려요? 엘레나가 그의 뺨을 때렸다. 죽으면 안 돼. 나한테 입 다무는 법 가르쳐 준다고 약속했잖아. 도윤이 실눈을 뜨고 힘없이 웃었다. 당신 배우는 게 빠르군. 그는 800m 떨어진 낡은 감시탑을 가리켰다. 탑 꼭대기에 안테나가 보였다. 저기 중계소입니다. 저기 가면 본부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게요. 엘레나가 말했다. 아니, 당신 다리로는 등반 못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까 저격수에게서 뺏은 M24 소총을 그녀에게 건넸다. 탄알은 딱 2발 남아 있었다. 저격 자신 있습니까? 나 훈련소 수석 저격수였어요. 엘레나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추위와 고통으로 손이 떨리고 있었다. 좋습니다. 제가 가서 중계기를 켜겠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어모하십시오. 탑 위에 보초 2명,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죽습니다. 이건 도박이었다. 다리 부러진 엘레나가 저격하고 어깨 다친 도윤이 탑을 올라야 했다. 서로에게 목숨을 맡기는 것이다. 당신을 믿어요. 엘레나가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나를 믿어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덤불을 헤치고 탑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엎드려 차가운 개머리판에 뺨을 대고 조준경을 맞췄다. 렌즈 너머로 도윤의 작고 고독하지만 강인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도윤이 가르쳐준 호흡법을 떠올렸다. 심박수가 느려졌다. 바람이 불었다. 오차를 계산했다. 보초 2명이 탑 위를 순찰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두 놈이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 도윤이 탑 밑에 도착했다. 수신호를 보냈다. 산, 이 엘레나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 한 발이 첫 번째 놈의 머리를 관통하고 그 뒤에 있던 두 번째 놈의 가슴까지 뚫었다. 신의 한 수. 더블킬, 더블킬. 훌륭해. 암사자. 도윤이 속삭이며 철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도윤은 탑 꼭대기에 올라가 비상송신 시스템을 가동했다. SOS 신호가 전송되었다. 탑 꼭대기의 붉은 등이 깜빡이며 아군에게 위치를 알렸다. 하지만 그 불빛은 적에게도 신호였다. 찾았다. 감시탑이다. 헬기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블랙맘바의 무장 헬기가 산 뒤편에서 나타났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감시탑을 비췄다. 유견장 미니건의 총열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도윤 씨, 당장 내려와요. 헬기예요. 연결된 무전기로 엘레나가 절규했다. 늦었습니다. 도윤은 헬기를 쳐다봤다. 지금 내려가면 헬기가 이 지역 전체를 쓸어버릴 것이다. 엘레나가 숨어 있는 곳까지 화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했다. 엘레나, 잘 들으십시오. 이어폰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다. 30방향으로 뛰십시오. 강으로 내려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구조대는 그쪽에서 올 겁니다. 당신은요? 뭐 하려는 거예요? 놈들에게 불꽃놀이를 선물해 줄 겁니다. 도윤은 탑 위에 있는 예비 연료통을 바라봤다. 그는 마지막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다. 안 돼. 도윤. 그러지 마. 제발. 엘레나가 울부짖었다. 처음으로 존칭을 버리고 애원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소령님, 안녕히. 도윤은 수류탄을 연료통에 던져 넣으며 탑박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바로 그 순간, 쾅! 감시탑이 거대한 화염구로 변하며 폭발했다. 너무 가까이 붙어있던 헬기까지 휘말려 들어갔다. 충격파가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엘레나는 불바다가 된 탑을 보며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10분 뒤 한미연합신속대응군 QRF이 현장에 강화했다. 그들은 검게 타버린 탑 아래로 미친 듯이 기어가며 도윤의 이름을 부르는 엘레나를 발견했다. 로드리게즈 소령님, 이제 안전합니다. 의무병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거 놔. 그 사람이 저기 있어. 찾아내. 고스트를 찾아내라고. 엘레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뛰었다. 눈물과 피, 진흙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스미스 대령은 처참한 현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런 폭발과 추락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강상사는 명예롭게 전사했다. 아니야. 안 죽었어. 그는 고스트야. 유령은 안 죽는다고. 엘레나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를 덮여주고 그녀를 위해 싸운 그 남자가 이렇게 사라질 리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의무 헬기에 태웠다. 엘레나는 창밖으로 대말의 까마득한 심연을 내려다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맹세컨대 그가 죽었다면 블랙맘바 놈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3일 뒤 서울 국군수도병원. 엘레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다리는 깁스를 했고 얼굴은 패쑥했다. 그녀는 지난 24시간 동안 중환자실 ICU 앞을 지키고 있었다. 하천 구조대가 옥해임 떨어진 하류에서 떠내려온 도윤을 발견했다. 갈비뼈 3개 골절, 폐 손상, 이도 화상, 심각한 과다출혈. 하지만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아니, 707 전사의 초인적인 생존 본능이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엘레나는 숨을 멈췄다. 상태는 어떤가요? 정말 질긴 사람이군요. 의사가 희미하게 웃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방금 의식이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당신이더군요. 엘레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고 병실로 돌진했다. 도윤은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온갖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까만 눈동자는 열려 있었고 그녀를 보고 있었다. 여전히 차분하지만 이제는 따스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엘레나는 붕대 감긴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댔다. 누가 맘대로 영웅놀이 하래. 도윤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암사자는 여전히 시끄럽군요. 미안해요. 엘레나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가 졌어. 707은 껍데기가 아니야.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군인이야. 그럼 내기 조건,
기억합니까? 도윤이 물었다. 조건. 내가 이기면 입 다무는 법을 배우기로 했잖습니까? 엘레나는 눈물 젖은 얼굴로 웃으며 검지를 그의 입술에 댔다. 알았어요. 조용히 할게. 대신 다시는 사라지지 마.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6개월 후 국방부 청사에서 명예훈장 수여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제 준위로 진급한 강도윤은 제복 가슴에 훈장을 달고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의 차갑고 용맹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단상 아래에서 엘레나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문 임기가 끝났지만 한국 체류를 1년 연장 신청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식이 끝나고 그들은 노을지는 한강변에서 만났다. 후방 안전교관직을 거절하고 작전팀으로 복귀했다면서요. 엘레나가 그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물었다. 난 군인입니다. 내 자리는 전장이에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싸워서 살아서 돌아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게 뭔데요? 사고뭉치 암사자 한 마리 지켜야죠. 그가 웃었다. 삭막했던 얼굴이 환해지는 희귀한 미소였다. 엘레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발꿈치를 들었다. 난 보호 따위 필요 없어. 당신이랑 같이 싸울 거야. 우린 한 팀이잖아. 기억 안 나? 좋습니다. 알파와 브라보, 영원히. 도윤은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깊게 키스했다. 그들이 겪은 고난, 피, 눈물이 모두 담긴 키스였다. 서울의 화려한 황혼 아래 두 군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악과의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포화 속에서 서로를 찾아낸 그 사랑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 707의 유령과 델타포스 여장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립에서 이해로, 생존에서 사랑으로 이어진 여정. 가슴 뜨거운 이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강도윤 상사와 엘레나 소령의 치열했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액션과 로맨스를 넘어 삶을 관통하는 묵직한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본성과 생존 본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쏟아지는 빛 속 엘레나 소령의 오만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것, 즉 덩치와 장비, 그리고 과거의 명성만을 믿고 상대를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녀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엘레나가 되곤 합니다. 타인의 겉모습, 직업, 혹은 사회적 위치만을 보고 그 사람의 진가를 섣불리 재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엘레나가 강도윤 상사를 비에 젖은 새끼 고양이라고 비웃었을 때 사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이라는 안대를 더욱 조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윤 상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무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바로 진정한 강함은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SNS를 통해, 화려한 스펙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떠들어야만 살아남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스트라 불리는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과시가 아닌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킬하우스의 어둠 속에서 그가 엘레나를 제압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무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을 증명함과 동시에 내실을 다진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지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네 삶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실력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두 사람은 무너진 댐 아래 지하 깊은 곳에 고립됩니다. 빛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절망의 순간들과 닮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뜻하지 않은 질병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붕괴 사고들 말입니다. 그곳에서 엘레나의 지위나 자존심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과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저체온증으로 떨고 있을 때 도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벗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선정적인 장면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연대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연대와 겸손의 가치를 배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엘레나처럼 거만한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의 체온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나의 곁을 지켜주는 것은 대단한 명예나 돈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따뜻한 누군가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윤이 707은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군인의 수칙을 넘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며 지켜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나의 온기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간다움일 것입니다. 또한 도윤의 상처 입은 과거는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즉 서바이버스 길트 서바이벌스, 길트에 시달리며 자신을 유령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또다시 누군가를 살려냄으로써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엘레나를 지키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는 과정은 도윤에게 있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죽은 동료들에게 진 빚을 갚으며 스스로를 용서해가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나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에 머물러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임을 도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고통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엘레나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는 실패와 무력감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부러지고 열병에 시달리며 무력해진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녀는 도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도윤의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오만한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뢰의 힘을 깨달은 성숙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타인에게 곁을 내어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보여준 약속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도윤은 입 다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내기를 지켰고 엘레나는 그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신뢰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헬기가 추락하고 탑이 폭발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은 인스턴트식 관계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의 진정한 사랑과 의리가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질문합니다. 조건 없이 상대를 위해 나를 던질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아닐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작가로서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시선과 감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강도윤 상사와 엘레나 소령.
물과 기름처럼 섞일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이 생사의 경계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은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특히 킬하우스에서의 첫 대결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혀 파열음을 내는 상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레나가 가진 서구적인 합리주의와 도윤이 가진 동양적인 내면의 수양이 충돌하다가 결국 조화를 이루는 과정은 이 이야기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이 어둠 속에서 엘레나의 총을 무장해제시키며 암사자도 방심하면 죽는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녀의 육체가 아닌 영혼의 오만함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기준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장면은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차원의 고수들이 존재함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댐이 무너지고 두 사람이 추락했을 때 그 칠흑 같은 어둠은 두 사람의 사회적 계급장을 모두 떼어내버리는 장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미군 소령도 한국군 상사도 아닌 그저 살고 싶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남게 됩니다. 도윤이 자신의 체온으로 엘레나를 덮여주는 장면에서 저는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결국 따뜻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서로의 호흡에 의지해 버티는 그 시간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낭만적이면서도 처절한 묘사였습니다. 저는 도윤이 자신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를 엘레나에게 고백하는 순간이 그 어떤 액션씬보다 강렬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남자란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남자임을 도윤은 보여주었습니다. 엘레나가 도윤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사과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군인이라는 껍질을 깨고 사람으로서 그를 마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수구에서의 전투씬에서 도윤이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싸우는 모습은 인생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레나가 부러진 다리로 저격을 하며 도윤을 엄호하는 장면은 사랑이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완벽한 퍼즐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수류탄을 던지며 헬기와 함께 자폭을 선택하려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엘레나에게 삶을 선물하려는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크기를 우리는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다시 깨어난 도윤이 암사자는 여전히 시끄럽군요라고 농담을 던지는 장면에서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인간 승리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뛰어난 전투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신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각자의 전쟁터에서 외로움이나 시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윤과 같은 강인한 의지, 그리고 엘레나와 같은 뜨거운 믿음을 가진 동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도윤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남성다움과 리더십이 무엇인지, 침묵 속에 감춰진 배려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배웠습니다. 엘레나를 통해 우리는 편견을 깨고 성장하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사랑 앞에서 솔직해지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허구일지라도 그들이 보여준 감정과 태도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는지, 혹은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슴 뛰는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무료함을 잊고 삶의 뜨거운 열정을 되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거친 댐 아래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상사처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엘레나 소령처럼 상대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